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G토론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네. 역시 저 수능, 수능 이 얘기 좀. 왜냐면 그 정치쇼 출연진 패널들 중에서 가장 수능과 민감한 코너잖아요. 여기가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던 사람. 그나마 좀 가깝죠 저희가. 네. 수능 몇 년도 보셨어요? 11일 학번이에요 제가. 11년도 수능입니다. 2011년이요? 네, 사실 지금 8차 교육과정이죠. 저 네. 7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예요. 아, 2011년이면은 MB 정권 때 수능을. 예? 그죠. 그때 제가 7차 마지막이어가지고 예. 이제 재수생 뭐 N수생들 다 몰린 거예요. 또 다음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 해에 70만 명인가 봤어요 수능을. 우리 저 박성민 씨는 언제 봤어요 수능? 저는 2015년에 봤습니다. 아, 박근혜 정권의 수능. 네. 나는 노태우 정권 때 학력고사 봤는데 이런. 야, 박근혜 정권의 수능, 이명박 정권의 수능, 노태우 정권의 학력고사. 예. 저 장천 최근에 외국에서 봤으니까. 저는 대학교는 외국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학교 갔다면 07학번이니까 그때 수능 보긴 봤어요. 07학번이면은 네. 저 노무현 정권 때 수능 봤겠네. 봤으면. 07이니까. 그런 셈이죠. 네, 아, 네. 그렇구나. 06년도 12월인가에 바뀌었겠죠. 저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예요. 학력고사 마지막. 저 때 학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학력고사 마지막 너무 쉬워가지고 영어 시험에 모두 나오는지 알아? A가 뭐라고 대답하면 B가 뭐라고 대답해. 이거는 A가 How do you do 했어. B는 뭐라고 대답하냐. 1. How do you do. 2. Fine, thank you, and do you 나왔다. 내 친구 틀렸잖아. Fine, thank you, and do 써가지고. 그리고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 친구. 갑자기 그 프로가 올드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저 학력고사가 마지막 학력고사 되게 쉬웠는데 요새는 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킬러 문항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네. 자랑 겸 한마디 하자면 자랑이요? 제가 그 06년도 12월에 본 수능에서 네. 언어 영역 1등급 나왔었거든요. 네. 이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네. 또. 근데 그래서 나름 제가 뭐 한국에서 대학 간 건 아니지만 나 그래도 언어 영역 1등급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풀어봤어요? 이번에 나온 그 언어 영역의 킬러 문항들 보니까 내가 요즘 봤으면 1등급 택도 없었겠다. 절대 못 풀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이 언어 영역에 대한 저의 어떤 지능이나 문제풀이 능력이 태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바깥에서 뭔가 선행학습이나 다른 수업을 받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이게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2년 1월에 대선 공약으로 초고난도 수능 문항, 킬러 문항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나 뭐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적하면서 네. 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고개를 끄덕하고 수긍하겠다 하겠는데 이 원칙이나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 이건 어쨌든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자, 야당의 얘기 좀 근데 들어보세요. 가야 할 길이어도 수능 5개월 전에 이렇게 무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뭐 교육개혁이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참 정책 참사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계속 대통령은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만 말이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뭐 교육부랑 긴밀하게 평가하는 소통을 해서 이번에 육모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번 육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엄청난 킬러 문항이 나와서 뭐 이런 뭐 이권 카르텔의 문제라느니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뭐 압박을 가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근거가 뭐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도대체 이번 육모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길래 아직 성적표도 나오기 전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문제라고 봤냐라고 찾아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근거 제시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요. 심지어 EBS에서 이번에 육모 분석을 했더니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졌다 또는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네. 그다음에 2번째 비문학의 4개의 지문 중에 보통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죠. 비문학 지문에서. 근데 이 4개의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평가원이 사실은 진일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4개 중에 2개밖에 연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번째 비문학에서 과목 융합형 소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랑 과학 문제를 합친다던가 사회랑 수학 내용을 합쳐갖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용모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는 거냐. 사실상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평가원장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수쓰는 거 아니냐. 왜 정치를 그러니까 교육을 왜 정치에 이용하냐라고 수험생들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얘기나 반론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유호정 의원 저는 얘기 뭐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공부만 하느라 정치와 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안 가져줄까 봐 대통령께서 이러시나. 내년에 40만 명, 네, 뭐 이번에 40만 명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수능 날에는 비행기도 안 띄우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그렇죠. 특히 그런 그렇죠. 나라에서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 또 정시 중요성도 올라간 상황에서 5개월 전에 사실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사교육 과열을 뭐 방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네. 보통 이런 정책이라는 거는 한 1, 2년 전에 내가 대비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갑작스럽게 한두 문장으로 툭툭 던지듯이 나오니까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유호정 의원하고 저 박성민 최고는 이 네. 킬러 문항 배제하자라는 방향 자체는 동의가 되시는 건데 그 시기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줄여가는 거는 당연히 뭐 네. 좋은 방향이죠. 네, 방향 근데 자체는. 대안이 일단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럼 네. 킬러 문항을 없앤다 치면은 이제 준 킬러가 깔릴 거다. 변별력 때문에. 네, 변별력 때문에. 뭐, 그러면 네. 이게 물수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수능일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시험 보고 났더니 불수능이어서 수험생들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하신 그 뭐 교과과정 외의 문제 네. 이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도대체 뭐냐 네. 이 기준이 지금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 언론 기사에 지금 다 예시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려운 문제의 기준을 6월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과과정 외의 기준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과정 그리고 그 외에 문제들을 도대체 보고 어떤 나서 문제를 여론이 출제해야 바뀌었다라는 되냐고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 제가 잠시 궁금한 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배경. 그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 연 규모가 지금 26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2조씩 늘었대요. 네. 제가 통계 하나 확인해 보니까 주말마다 강남 일타 강사들한테 특강 들으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등학생이 매주 1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가 네. 정상적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큰 이게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금 또 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는 정권 초부터 꾸준히 드러났었고 네. 이 킬러 문항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과정 문제를 뜻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EBS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지난 3월에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와 같은 연장선인데 그때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인사조치 등이 이번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제 교육부에서 기자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게 마치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개별 지시를 내린 것처럼 좀 오해되게 만들었다. 그 점은 저도 부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희가 또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마치 지금 꺼내선 안 될 이야기처럼 말씀하시거나 이 방향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물어보죠. 우리 저 야당도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사교육비. 그렇죠. 우선, 근데 네. 네. 그런데 이 킬러 문항 배제해서 수능이 쉬워지면 그러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진 않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사태가 뭐 물수능이냐 이런 것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해진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실력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공정에 관한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5개월 전에 뭐 6월 평가나 9월 평가를 통해서 뭐 조정된 어떤 수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내 수능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심이 드는 거고 좀 더 이게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사교육이나 그 교육 분야로 좀 확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핀셋 규제니 뭐니 할 때 핀셋 규제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킬러 문항이 이 사교육 분야의 핀셋 규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뭐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뭐 킬러 문항까지도 다 간파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뭐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러 문항만 제거한다고 해서 극도의 경쟁이나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1점 차이로 대학 소위 간판이 갈리고 그 간판이 내가 갈 수 있는 기업 규모, 복지, 임금 격차, 주거 환경 그게 또 돌고 돌아서 결혼 출산 이후에는 대물림이 되고 뭐 요런 되게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거여서 이거를 이제 무시한 채 킬러 문항 하나만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안 맞죠. 대세 자체도 좀 뭐 준 킬러로 좀 가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박성문 최고는. 저는 일단 그 킬러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본질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교육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게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뭐 거기에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 있고 거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사교육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어쨌든 자사고랑 외고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존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킬러 문항 의 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만한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전형에서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의 총량이 과연 줄 거냐 또는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수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에 그렇다면 투자를 멈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자사고 외고 이런 특목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양 자체가 굉장히 초등학생 때부터 양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서 킬러 문항 하나를 문제 삼고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약간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번 수능의 출제 기준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원래는 이게 육모, 구모를 통해서 이 수능의 경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실상 보면 육모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 버리고 나니 육모는 일단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고 이제 공모를 구모를 봐야 봐야 되는데 이게 시행착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 듣다 보면 민주당 분들이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냅두라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계속 철회하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 킬러 문항 폐지나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교육부 부처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개혁이 중요하고 교육 개혁은 또 사회 개혁이고 뭐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교육의 공정한 거. 근데 그 숲이 아니라 때로는 나무를 하나씩 뽑아가면서 숲을 또 다듬을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섀도우 복싱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뭐 사교육 기업의 연구소로 가서 킬러 문항 내고 모의고사 비슷하게 뺏겨서 카피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부분도 이참에 정말 제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타 강사나 사교육 업계에서 뜨거 하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섀도우 복싱이면 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정당한 이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세금 내면서 돈 많이 버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죠. 세금 잘 낸다면. 그런데 특정 강사들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받게 되는 지금의 구조 자체는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뭐 시기적으로 아쉽다.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교육개혁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 비용 절감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개혁 안 하자는 건가 사교육을 26조 이렇게 냅둬야 되자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박철고 이 얘기에 받아서 그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공약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번 육모에서 무슨 킬러 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 전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아니,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에 말맞다나 과목 융합형 소재에 출제 안 됐어요. 연결 높였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킬러 문항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무슨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장 사임하고 교육부 국장 대기발령 나야 되는지 이 상황 자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공약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약을 추진한다고 했었어도 이렇게 5개월 전에 갑자기 수험생들한테 알아서 해봐라는 식으로 던지지 않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근데 하여튼 문자를 제가 봐도 찬반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이 교육 문제가 워낙 또 개인마다 좀 입장이 달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김중성님은 세상에도 없는 지문이나 문제들을 배제하라는 거잖아. 교과과정 내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문제 내라고 특수 문제들로 학원들 장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신혜님은 킬러 문항이 문제입니까? 그런 논리면 자사고 외고부터 폐지해야죠.
하셨고요. 성주성님은 동시에 공교육이 너무 무너진 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학원이 주가 된 교육은 분명 잘못이죠 하셨고, 마지막으로 장윤정님은 초등 때 중고등 수학 선행하는 거 다 놔두고 킬러 모형만 없애면 사교육이 없어진다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2분, 반대하시는 분 2분 다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도로 치열해요. 역시 교육 문제는. 자, 이거 얘기 좀 해보죠. 불특권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봤습니까? 불특권 특권 포기. 왜 이 타이밍에서 했다고 봐요? 또 사기치는 거죠, 뭐. 네? 네. 한두 번 당해봅니까? 아이, 뭐 그렇게까지. 아니 대선 때도 사기치셨잖아요. 네. 뭐 이재명처럼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네. 제가 들었던 대선 당시 최고의 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미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덩달아 딸려가서 집에서 돈다발 나온 노웅래 의원이나 돈봉투 녹취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불체포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국민이 정치로부터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기꾼이 앞으로 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사기친 것에 대한 피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 형량 감형이 됩니다. 이 원상복구는 무엇이냐? 노웅래, 이성만, 윤관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분들 중에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다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라는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말은 못 믿겠거든요. 말했다가 뭐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엎은 게 몇 번입니까? 행동으로. 지금 유이동 의원이 발의한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6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좀 해주던가 또는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전체 당론으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동안 이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불체포 특권 투표에 있어서 부결 투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론 가결을 하던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액션 없이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해도 해가 동쪽으로 뜬다고 해도 믿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언. 뭐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 자체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지금이었을까? 저도 한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어차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날이 되면 김기현 대표가 방탄 프레임을 들고 나올 테니까 포기 안 하면 포기 안 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차피 김은영 혁신이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제출할 것 같아서 아하, 혁신이가요. 네, 그리고 네. 또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도 구속 영장은 기각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상황이 뭐 범죄 사실 소명이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증거인멸 우려도 명확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뭐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것 같고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방탄 프레임으로 또 재미 좀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시기가 된 거죠. 예. 실천이 중요합니다. 박성훈 최고. 이거 앞으로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방식이? 예를 들면 영장을 쳤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또는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돈봉투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장을 또 쳤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까? 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죠.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아예?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른 건 가지고 검찰이 2차 영장을 치면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선언 말로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전 두 가지 맥락이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내에서 좀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국면을 타개해 보려는 하나의 승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의 출범을 앞두고 좀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혁신위가 만약에 이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종용하게 되면 사실 혁신위가 또 불필요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막고 좀 본인의 새로운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앞으로 좀 더 잘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제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얘기 좀 해보죠. 박성민 전 최고부터 역순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박성민 전 최고 어제 어떻게 봤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연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있었던 평가가 존재감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고
하셨거든요. 네. 뭐 실제로 뭐 국민의힘 모 정치인 분들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섭단체 연설을 준비를 했다라고 봤는데 네. 오히려 존재감보다는 본인의 이 지위를 권한을 스스로 좀 낮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꺼냈던 아젠다들이 사실은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면 이제 민생 아젠다 또는 뭐 이번 민생 정국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고 어떤 큰 비전을 좀 제시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죄다 그냥 정치 공격에 좀 치중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 뭐 예를 들면 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하자. 이게 이 정책만 보면 좋죠. 근데 이 공격의 배경에는 뭐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을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 투표권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외교적인 상황과 뭐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면담한 거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모든 연설의 장치가 다 민주당 공격만을 위한 딴지 걸기식 연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존재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스운 꼴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호정 의원 얘기 듣고 장혜찬 최고 반론 드릴게요. 유호정 의원은요? 뭐 조금 그 가볍게 현장에 계셨을 거 네, 아니에요? 현장에서의 느낌을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현장에서의 그러면. 느낌. 어제 난리도 아니던데 보니까 막 네,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제 방청석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30여 명이 수양에 와 왔다가 있었는데 영상 봤어요. 200 몇십 명이 되는 이제 국회의원들까지도 다 소리 지르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 와중에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힘차게 발언을 시작을 하시길래 존재감 부각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건가 싶었는데 목청이 또 작으셔가지고 뒤쪽에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뚫고 그 소리 지르시는 의원님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좀 부끄러운 날이었고요. 네. 내용적으로는 저도 내심 우리 이제 상반기에 좀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해법들이 좀 나오길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라든지 채용비리 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기다렸는데 별로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좀 정치적 현안들 그것도 이제 조금 공세하기 위한 내용으로 있어서 뭔가 정부 여당의 무게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 게 가장 컸어요. 알겠습니다. 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반론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광고 듣고 3부에서 얘기 좀 들어보죠. 자 3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장혜찬 최고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시각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다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네. 정가 사범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한 김기현 대표가 내용을 떠나서 대표 연설하는 것 자체가 뭐 아이를 보기 부끄럽다 이런 시각은 좀 동의가 안 되고요. 여당이 야당 비판하고 야당이 비판하는 거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누가 잘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또 동어 반복을 하고 싶진 않고 각각의 대표 연설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많이 내려놨느냐로 평가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특권 다 누린 다음에 마지못해서 뭐 행동도 어떻게 할지 전혀 설명이 없죠.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더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정수 감축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수 감축 같은 경우가 뭐 정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반발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셈이고 무노동 무임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을 무노동 세비를 왕창 받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 이거 법안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때 이미 55명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의원 전원이 각서 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법안 발의도 유이동 의원 등이 해놓았고 김기현 대표도 별도 법안을 6월 7월 안에 발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느냐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내려놓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 얘기 좀 해보죠. 네. 혁신은 발표됐어요. 어제 첫 회의 있었고 박성민 전 최고 어떻습니까? 기대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네. 기대는 뭐고 걱정 뭐예요? 기대는 제가 인사들 몇 면을 살펴봤는데 어. 뭐 이제 친명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하지만 친명 일색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그분들이 썼던 글 같은 게 이제 언론에 기고되거나 했을 때 좀 챙겨봤던 기억들이 네.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잘 알고 계시면서도 또 비판할 지점은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거나 민주당을 뭔가 민주당이 과도하게 아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은경 위원장이 인선을 할 때 이제 당에 요청을 했던 게 최대한 현역 의원을 배제를 하고 외부 인사들로 채워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청에 걸맞게 저는 좀 외부 인사들을 잘 데려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은요? 걱정은 이제 외부 인사들이시니 네. 정치권을 잘 알고 계신 것과 또 별개로 이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알력 다툼이나 뭐 사실은 현역 의원들과의 또 뭐 좀 약간 전면전처럼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뚫고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네. 있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지켜보자. 벌써 막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막 벌써부터 재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뭐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뭐 그냥 당명 하나 바꾸고 끝내고 이런 수준으로 혁신이 이뤄질 거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호정 최고위원에게는 죄송합니다. 유호정 의원에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타당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조금 김이 좀 빠지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도 재창당이 한참이나 이제 논의되고 있고 해서 뭐 혁신이가 어떻게 뭐 첫 술에 배부르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혁신이가 갖춰졌다고 하니까 한동안 나도 지켜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좀 면면이 좀 친명 계열이 조금 많다라는 평가도 들리고 그 혁신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뭐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걸 보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좀 눈치를 보시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은데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가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방탄하지 말라고 혁신이 띄워놓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뭔가 개딸들에게 걱정만 한 너희 편이 이런 자락을 깔아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뚫고 나가실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김이 샜습니다. 장윤찬 최고는요? 잘 될 방향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죠. 방향을요? 일단 지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팬덤 문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서복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고문이나 SNS 등에서 개딸과 팬덤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딸 개혁하라고 혁신위가 있는 건데 개딸 문제 없다, 팬덤 없이 정치 어떻게 하냐 하는 분이 혁신위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고, 유일하게 의원으로 들어간 이해식 의원도 이제 구청장 3번 하고 국회의원 된 분인데 아주 대표적인 친 이해찬계 출신의 친명계입니다. 근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심 동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현역 한 명 끼워 넣었는데 그게 비명계가 아니라 친 이해찬 친명계라는 것도 이 대표적 두 사람의 인선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현역 기득권 타파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혀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뭐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런 비현역들, 그러니까 친명의 개딸들한테 호소하는 이 현역이 아닌 친명 인사들을 비명이나 친문계 현역들한테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아는 혁신안이라고 들고 나오겠다. 그런 의도가 인선에서는 일단 역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혁신이 얘기 마무리하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이랑 당대표 연설들 평가하는 와중에도 교육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소화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이례적으로 백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755번님께를 비롯한 여러분 청취자분들 이런 문자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는 여당 의원과 교육부총리의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 박상문 최고가 좀 답을 해주시죠. 헛소리죠. 제가 진짜 저는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했고, 뭐 심지어 뭐 이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수도 없이 연구한 대통령에게 저도 전문가지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막 아부성 발언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명언을 남기셨는데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다. 왜냐하면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입시대조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심지어 뭐 여권 관계,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서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거 다 헛소리고 다 궤변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일 수는 있죠. 뭐 부패 범죄에 대한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진화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윤비어 첨가를 부르고 있는 이 교육부 총리와 이 여권의 의원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신지 민망하지 않으신지 전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저 박성민 전 최고 휘두른 칼을 우리 장해찬 최고는 어떤 방패로 막아낼지. 저는 휘두르면 그냥 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안 맞잖아요.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요. 한마디부터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네. 두 분의 이제 장관과 정책위 의장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제가 앞뒤를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네. 마치 이제 교육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이 독단적 결정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이 대통령실에도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로 비서관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예. 그리고 부처와도 계속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킬러 문항 폐지, 공교육 연계 관화가 6월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3월에도 공식 발표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수기해서 나온 정부의 전체적 기조이지 뭐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전문가 상의 없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나온 발언이 아닐까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호정 의원에게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MZ들이 생각하는 수능과 사교육 개선 방안은 뭔가요? 가장 최근에 경험하셨으니까 수능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주문들과 질문이 들어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짧게 말할 수 없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이제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면 요 정도의 미친 듯한 경쟁은 하지 않는 사회겠죠. 사실 저는 그 인구위기 특위 얘기를 가끔 네. 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교육 경쟁 심화가 5대 요인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어요. 저출산에? 네, 고용 불안, 주거 부담, 그렇긴 출산 및 육아 부담, 교육 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5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출생 요인이라기보다는 행복 지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도 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먼저 해결하면 굳이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다 이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대학 그 자체를 가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네. 그거 어쨌든 이걸로 내가 좀 더 많은 뭐 돈을 네. 벌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대학 가든 안 가든 어떤 지역에 살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 적정한 의식주를 구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이제 고용 문제 조금 바깥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부터 좀 시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교육부는 사실 보면은 짧게 할까요? 네. 우리 박성민 전 최고 얘기를 좀 들어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서열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비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교육 의존도는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사교육 비용이 정말 막대하게 어린 시절부터 지출될 수밖에 없는 외고나 자사고 이런 부분은 다시 존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완전히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서열화를 깨자. 그렇죠. 완전히. 전 네. 서열을 좀 깨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 자유 경쟁, 뭐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다라는 일념 하에 사실은 너무 과도한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정당화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도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식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요. 완전히 없애는 이 거는 대학에서 뭐 학생들을 뽑을 때 네. 그러면 뭐 제비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력 평가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교육이 다양화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그런 수요가 해소되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고등에 더 비싼 사교육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외고와 자사고를 존치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 시장 열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걸 없앤다고 해서 그럼 사교육이 없어지고 평등한 교육이 될 것이냐? 네.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그랑제코리니 뭐니 해서 사실상 그 안에서의 대학 서열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교육 자체가 너무 무너지고 공교육에서 뭔가 아이들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게 죄악시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해결이 안 돼서 사교육으로 풀렸다. 공교육에서 공부 더 하고 싶은 애들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부 많이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주고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이 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야 돼, 예산을. 예산을 내야 된다. 네. 공교육 살리려면 OECD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긴 많이 하죠. 적은 편이에요. 네. 공교육에 투입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유효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